2007년에 집을 산 사람이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정답은 12년이에요.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이혼을 했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을 포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부동산 상식이 있죠. 무주택자는 항상 손해라는 그 익숙한 문장 말이에요.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언제 사든 버티면 이긴다. 여러분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의 균열을 보여드릴게요.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집을 사는 것과 집을 제때 사는 것, 이게 같은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사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볼게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대한민국이에요. 이 기간은 약 8년에 달하는 부동산 침체기였어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 근접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만약 2007년 고점에서 아파트를 샀다면 순수한 원금 회복 시점은 2018년경이 돼요. 그 사이 12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마이너스 상태로 묶여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폭탄이 그 기간 내내 이자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빌린 돈의 원리금은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집값 하락으로 자산이 녹고 있는 와중에 이자까지 나가면 실질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죠. 이게 레버리지의 양면성이에요. 상승기에는 자산 증식의 엔진이지만 하락기에는 파괴의 가속기가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버티면 결국 오르지 않느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세요. 분양 현장에서 수백 명을 상담한 전문가의 증언이 있어요. 하락기에 버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 상승론자였어요. 하락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했죠. 그들은 집을 사고 나서 일시적인 상승을 경험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뒤집혔어요.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갔죠. 자녀들은 힘들다고 했고 배우자와의 다툼은 잦아졌어요. 이혼에 이른 가정도 있었어요. 외식 한번 제대로 못 시키고 학원비를 줄여야 했던 부모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해요. 이게 레버리지를 낀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한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버틴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올랐으니까 버틴 사람이 이긴 거 아니냐고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 승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3년째 되는 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결국 올랐잖아.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 12년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냐고요. 만약 같은 돈을 주식에 넣고 12년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못된 타이밍에 산 부동산은 단순히 수익이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다른 기회들을 함께 묶어버려요. 반면에 2013년경 바닥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은 1000%를 넘기도 했어요. 같은 집이에요. 같은 시장이에요. 하지만 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려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핵심이 드러나요. 타이밍은 정말로 맞출 수 없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시장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니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버티라고요. 그 말은 편해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사이클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진 않아도 근접하게는 맞출 수 있다고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도 수익률은 100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에 기대게 되죠. 상승론자는 어차피 우상향이라고 말하고 하락론자는 버블이라고만 외쳐요. 둘 다 분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상식을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전세와 매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주택자는 매달 돈이 새는 구조이고 집주인은 원리금 상환으로 자산을 쌓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사는 게 낫다고들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숨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이 아니에요. 전세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전세는 본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는 구조예요.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다가 돌려받는 거니까요. 물론 전세 대출 이자가 있다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집을 사면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아져요. 원리금 상환이 자산으로 환원된다는 말은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했을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상승했을 때만 해당돼요. 집값이 그대로이면 이미 손해가 시작된 거예요. 같은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와 매매로 들어갈 때의 실질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값 상승이 없다고 가정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매매가 얼마나 불리한지 드러나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매매율이론은 상승을 전제로 깔고 있는 허울 좋은 명분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이에요. 3, 4년이 지나면 과거의 감각은 희미해져요. 상승장의 흥분도 하락장의 공포도 잊히거든요.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이건 2015년의 전세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전세난은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에요. 그때조차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겪은 경험이 하락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상승의 기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억 속에 살고 계세요? 최근 몇 년간의 상승만 선명하지 않으세요? 3, 4년 후에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상식은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이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때가 되면 집을 사면 손해라는 말이 당연한 진리처럼 퍼질 거예요. 인구 감소를 근거로 삼으면서요. 지금 집을 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시장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경험한 것만 믿고 경험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그래서 시장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대중의 행동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서 계세요? 경험에 갇힌 쪽인가요? 아니면 패턴을 읽는 쪽인가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리듬을 말이에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략 1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흐름이 관찰돼요. 예전에는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주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 구간은 대략 8년에서 9년 정도이고 하락 구간은 6년에서 7년 정도로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상승 구간이 하락 구간보다 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상승 구간의 끝자락에서 사면 여러분은 긴 하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해요. 그 터널이 문제예요. 반대로 하락 구간의 끝자락에서 사면 여러분은 상승의 파도를 온전히 탈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은 다르다고, 수도권 핵심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고요. 하지만 서울 강남조차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2008년 이후의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불패 신화라는 건 상승장에서만 유효한 환상일 수 있어요. 하락장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서울 핵심 지역을 원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배우자와 자금을 합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렇게 무리해서 산 집이 하락 구간에 진입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살 수 없는 집만 바라보면서 정작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집도 사이클이 있어요. 오르는 구간과 내리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전주 외곽의 논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조차 상승기에는 수익을 안겨준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을 추천받았다면 아마 말도 안 된다고 반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집이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더 큰 변수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집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사이클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무 아파트나 하나 골라서 실거래가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지 않아요.
오르고 내리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 패턴의 원리를 이해하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승과 하락의 원인은 뭔가요? 아마 금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금리만으로는 부동산 사이클의 움직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다음 과제예요. 누군가는 이미 그 연구를 마쳤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무주택자는 항상 손해라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살 수 있다면 장기 보유 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레버리지를 끼고 잘못된 타이밍에 사면 12년의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타이밍에 사면 1000% 이상의 수익률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같은 집이라도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근접하게 맞추는 건 가능해요. 사이클을 공부하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운용할 수 있는 구간도 넓어지고요.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4, 5년 이상 하락했을 때, 그때가 진입을 고려할 시점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어서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봐요.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반대로 해석하죠. 첫 번째 신호는 거래량이에요.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상승장의 끝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패턴이 자주 관찰돼요. 하락장의 끝에서는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신호는 미분양 물량이에요. 이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분양이 해소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전세가율이에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신호이고, 이건 하락 압력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심리 지표예요.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모두가 집을 사야 한다고 외칠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포가 지배할 때 기회가 와요. 다섯 번째 신호는 정책이에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클도 시장과 함께 움직여요.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있고, 규제가 강화되면 고점 근처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하나씩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놓고 보세요. 패턴이 겹칠 때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률적 사고와 유연한 대응이 더 중요해요. 시장은 여러분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플랜 B가 필요하죠. 만약 진입 후 하락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해요.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면 작은 하락에도 여러분의 멘탈과 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죠.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위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준비와 부정 사이의 선택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은 시장이 변해도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상승만 믿거나 하락만 믿죠. 준비하는 사람은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둬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믿음에 기대고 계세요?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세요? 무주택자로 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준비 없이 시장을 관망만 하는 게 문제예요. 집을 사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아무 때나 무리해서 사는 게 진짜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닌 사이클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오르고 내려요.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시야는 훨씬 넓어질 거예요. 오르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취하고, 내리는 구간에서는 기회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접근이에요. 12년을 고통 속에 버티는 것보다 4, 5년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물론 기다림에도 비용이 있어요. 전세금 상승이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레버리지를 끼고 진입하는 비용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1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녀의 성장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부부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커리어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집 한 채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이해하고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라고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은 언젠가 사야 해요. 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무엇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락론자가 되지 마세요. 그들은 영원히 기회를 잡지 못해요. 시장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인 상승론자도 되지 마세요. 그들은 고점에서 물려서 긴 터널을 걷게 돼요. 여러분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세요.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